계속해서 책 4권 정치경제의 책의 제7장 식민지 마지막 파트입니다. 유럽이 미 대륙을 발견해서 얻은 이익과 희망봉을 거치는 동인도로의 통로를 발견해서 얻은 이익. 아메리카 식민지가 유럽으로부터 끌어낸 이점이 있다면 유럽이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유럽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아메리카 식민지는 유럽의 즐거움과 산업 증진이라는 이점을 줬다. 아메리카의 초과 생산물은 유럽으로 들어와 유럽인들의 편의와 즐거움에 기여했고,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 경제적인 발전, 번성을 왜 하느냐? 편의와 즐거움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죠? 개돼지처럼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살려고, 더 편하게, 더 즐겁게 살다 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물체로서 그냥 사는 거는 사는 거고, 살다 죽으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후손이 계속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동물이나 식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이렇게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재밌게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일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제의 목적은 이거라고 보면은, 자꾸 이걸로 되새기면은, 자꾸 샛길로 빠지는 정책이나, 자꾸 샛길로 빠지는 그런 철학적인 물음이나, 그거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더 큰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유럽의 생산은 더욱 장려되었다. 개별 식민지로 봤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지배하는 지역으로부터 군사적 도움과 추가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메리카 식민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도 부족해서 대체로 모국의 전쟁에 방해만 되었고, 소득을 안겨주기는커녕 대체로 비용을 쓰게 했다. 식민지를 가진 국가들은 그 식민지와 독점 무역을 함으로써 식민지를 갖지 않은 국가들도 챙겨갈 긍정적인 효과를 방해하는 대신 그만큼 더 상대적인 이익을 챙겨간다. 여기서 잠시 저의 개똥 철학인데요. 내가 잘 사는 거 대 남이 잘 사는 거 1위. 말로는 그래요.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래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1위는 내가 남보다 잘 사는 거예요. 2위는 나와 남이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3위는 나와 남이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4위는 나보다 남이 잘 사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100%예요. 이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사람의 본심과 입으로 립 서비스 하는 거랑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담 스미스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잘 살고 남이 잘 사는 건 2위인 거예요. 내가 남보다 무조건 잘 나가면 그게 1위인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이익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친구도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걔랑 나한테 둘 다 1억 원씩 주는 거랑 1억 원씩 생기는 거랑 나 5천만 원 생기고 걔 5천만 원 손해보는 거랑 어느 게 더 기분이 좋을까요? 나 5천만 원 생기고 걔 5천만 원 잃어버리는 게 기분이 좋죠. 원수라면, 친구라면 나 5천만 원 생기고 친구 한 3천만 원 생기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자유무역을 하면 더 큰 절대적인 이익을 얻겠지만 다른 나라를 억누르면 상대적인 이익이 커진다고 믿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비스무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무역전쟁을 하면은 미국한테도 손해예요. 미국의 개개인들이 가져가는 이익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역을 제한하면. 근데 아마도 중국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이 무역전쟁을 할 것이에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더 고통스러우면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지만 상대방이 더 아프면 내가 이기는 거죠. 이게 원문에서는 절대적인 이익이 이제 absolute advantage라고 했었고, 이 상대적인 이익은 relative advantage라고 하는데, 이게 그 리카르도의 그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도 아담 스미스가 absolute advantage를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리카르도 얘기랑 완전히 달라요. 리카르도는 comparative advantage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경제 용어로는 절대 우위라고 하고 비교 우위라고 하는데, 이 advantage를 왜 우위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우위? 뭐 우위 아니에요. 그냥 이익이에요, 이익. 더더군다나 이 아담 스미스에서 나온 절대적인 이익이라는 거는 이거랑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리카르도의 앱솔루트 어드밴티지랑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상대 이익, 요 개념인 거지 우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영국이 식민지와의 무역에서 가능한 다른 나라들을 배제하며 상대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해당 분야의 절대 이익을 희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의 절대 이익과 상대 이익 둘 다를 제한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상대적인 이익 면에서도 손해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해법으로 영국이 식민지 무역을 독점하자 그때까지 투자되었던 외국의 자본이 빠져나갔다. 외국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외국의 자본이 영국을 통해서 식민지 무역에 투자되었던 돈이 빠져나갔대요. 자본이 빠져나간 만큼 식민지로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식민지에서의 구매도 부족해지니 식민지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되었으며 상인의 이익은 커지게 되었다.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자본의 경쟁이 덜해지고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독점 어떤 상황이 형성이 되면서 식민지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었고, 그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자본 간의 경쟁이 덜해지게 되면서 상인의 이익은 커집니다. 그 업종의 이익률이 좋아지다 보니 다른 업종에서 자본이 유입되었고, 그러자 이 업종의 이익률은 다시 점진적으로 줄면서 다른 업종의 이익률은 자본이 빠져나왔으니까 그쪽 업종의 이익률이 좋아지죠. 경쟁이 덜해지니까. 영국의 자본이익률을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올려놓는 불이익이 생겼다. 이익률이 높아지는데 왜 불이익일까요? 이건 불이익입니다. 사회에는 불이익이에요. 자본가들이 가져가죠. 어떤 생산의 결과물의 더 많은 부분을 자본가들이 가져가게 되죠. 이것은 독점이 시작된 그때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국가 전체가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하므로 생산의 증가가 더뎌지는 절대이익 감소가 발생하고, 물가가 오르면은 뭔가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는 거예요. 위축이 돼요. 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상대이익 역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미중 간의 무역에서 중국을 더 아프게 했으면 미국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이익 역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마 그런 상대 이익의 감소 역시도 감내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중국을 한 풀을 꺾어놔야지. 그리고 반사이익으로 어떤 일본이나 한국은 뭐 어떤 그런 반사이익을 못 누리는 상황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만은, 어떤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다른 제조업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더라도 여하간 중국만 패면 목적은 달성한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국이 너무 큰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어떤 안보에도 위협을 주더라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하간에 상대 이익 역시 감소하는 것이다. 자본을 투입할 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은 생산 노동을 가장 많이 유지하며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해외 무역에 투입되는 자본은 오로지 그 회수 빈도에 비례해서 생산적 노동을 고용한다. 그 연간
이익률로 따지면은 될 것인데 이 당시에는 연간 이익률로 따지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자본 회수가 더뎠을 수 있죠. 그러니까 회당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 국부론에서는 자꾸 이렇게 어떤 그 회수 빈도를 논해요. 근데 지금 개념으로는 그냥 연간 이익률로 따지고 말겠죠. 투자가 이익과 함께 회수되는데 1년이 걸리는 장사가 노동자를 10명 고용한다면 6개월이 걸리는 장사는 20명 고용할 수 있다. 따라서 먼 곳과 거래하는 무역보다 이웃과 거래하는 무역이 더 이롭다. 국부론에서 이렇게 어떤 투자 회수 빈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년에 10%의 자본이익률을 가진다는 것은 6개월에 5%씩 1년 걸려서 10%의 자본이익률을 회수한다라는 개념일 것이에요. 뭐 똑같이 1년 만에 10%의 자본 투자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6개월이 유리한 거는 맞아요. 이 개념의 원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그 자본 회전율이 더 좋은 곳이 유리한 것은 맞고 여하간에 먼 곳과 거래하는 무역보다 이웃과 거래하는 무역이 그래서 더 이롭다. 뭐 당연하죠. 사실 1년이 걸리는 장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거리도 그만큼 덜 하니까 노동자의 필요도 아마 덜 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떤 뭐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본 회수율이 더 빠른 곳이 유리하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정도로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식민지와의 무역 독점은 영국 자본을 근거리 무역에서 끌어내 원거리 무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직접 무역으로부터 간접 무역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신대륙은 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땅의 개발과 경작에 따르는 큰 이익에도 불구하고 투입할 자본이 늘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늘 모국으로부터 자본을 빌리게 되는데 이것은 모국의 아는 부자한테 돈을 빌린다는 것이 아니라 상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값에 대한 지불 연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상인들은 자본 회수가 점점 더 늦어져 3년,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는 통상의 여타 다른 산업에 투자되는 것보다 3분의 1, 5분의 1의 고용률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아메리카와의 무역은 근거리 무역에 비해 멀고 일정치 않으며 불확실하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구대륙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안 좋은 현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둘째, 영국에서밖에 판매가 되지 않는 열거 품목 중에서 일부는 영국 내에서 소비를 다 못하기에 그 일부가 다른 나라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식민지와의 무역에 소요되는 자본 회수 기간에 더해 더욱 늦어지게 될 뿐이며 만약 열거 품목이 아니었다면 그만큼의 자본이 더 유용한 곳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결국 무역 독점은 영국의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식민지를 지원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식민지와의 독점 무역은 자본이 특정 분야에 쏠리게 해서 영국 산업 각 분야 간의 균형을 깨뜨린다. 영국의 상업은 수없이 많은 작은 유통 경로와 시장에 사라지고 대신에 몇몇 큰 시장으로 대체되어 덜 안정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해졌다. 독점 무역을 완화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괜히 커진 몇몇 특정 분야에 손해를 끼칠지는 몰라도 다른 모든 분야의 골고루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모든 분야의 골고루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완전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연의 체계가 회복되는 길이다. 우리는 식민지 무역과 독점 무역의 효과에 대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식민지 무역은 언제나 이롭지만 독점 무역은 언제나 해롭다. 그 골목상권 얘기 같은 것도 정부의 규제로다가 골목에다가 어떤 독점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독점 무역은 무조건 해롭습니다. 식민지 무역은 독점 무역의 해로움을 상쇄하고도 크게 남을 만큼 이롭다. 소득의 근원은 노동임금, 땅임대료, 자본이익 이렇게 세 가지인데 독점은 특정 나라 특정 계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나머지 계층 나머지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총소득을 감소시킨다. 독점이 갖는 폐해 중에 또 하나 치명적인 것은 상업국가들의 특징인 검소함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익률이 높으면 사치를 좀 부려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대개 각 분야의 실행자이자 지도자 위치에서는 사업가들의 이런 행동은 노동자 전체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걸친 축적은 사라지고 이어서 고용의 증가도 멈추게 된다. 부유계층이 흥청망청한다거나 어떤 불로소득 계층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낸다거나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의욕을 꺾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영국의 관리 체계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손해만 볼 뿐이었다. 식민지가 독립하도록 영국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일이고 받아들여질 리도 없는 일이다. 어느 나라도 골치 아프거나 이익이 적다고 하여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만약 식민지의 독립이 인정된다면 영국은 식민지의 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들과 상업조약을 맺어 안정적인 자유무역을 할 수 있다. 미국 독립시켜주자 이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독점을 누렸던 상인에게는 손해가 가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들은 지금처럼 골치 아픈 파당이 아니라 안보면에서나 상업면에서 우리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 되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미국이 1차 대전에서 결국 영국을 구해냈죠. 제국에 속한 어떤 지방이 제국의 이익이 되려면 평시에 얻는 소득이 그 지방의 평상시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제국 정부의 지원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 모든 지방은 각기 비용이 드는데 어떤 지방이 이 비용 부담에서 제외된다면 나머지 다른 지방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각 지방이 평시에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대로 전쟁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평시든 전시든 이 비율은 근데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독점은 영국의 특정 개인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그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식민지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독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을 감소시켜 세금 낼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독점으로 소득이 늘어난 특정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율 이상으로 부담시킬 수는 없고 그런 시도 자체가 현명하지도 않다. 식민지는 그들 의회나 영국 의회에 의해 세금이 매겨진다. 식민지 의회가 그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영국 정부가 쓰는 비용까지 일정 부분 부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좀 골치 아팠나 봐요. 미국 식민지에 막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 부과하는 것이 좀 골치 아팠나 봐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거저 먹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식민지의회는 모국에서의 일에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부담해야 할지 적절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내란다고 내기도 뭐하죠. 그래서 영국의회의 요청에 따라 식민지의회가 결정하고 부과하는데 영국의회에 대표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 요청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식민지에 세금을 약하게 할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식민지의회는 그조차 피하려 한다. 누가 세금 내고 아무리 약하게 세금을 매겨도 세금 내긴 싫죠. 영국의회가 직접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식민지의회의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독립전쟁이 발발한 계기이기도 해요.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영국은 의회에 일정한 수의 식민지 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며 세금을 내는 만큼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락해야 한다.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시키려면 그만큼 권리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식민지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만큼 대표자의 수도 증가시켜야 하고 식민지 지도자들의 야망을 충족시킬 길도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어서 피하지 못했죠. 독립전쟁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결국 독립하고 맙니다. 우리는 식민지 대표들이 헌정체계를 흔들까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인원수를 그들이 내는 세금에 정확하게 비례시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들이 왕당파와 민주파 중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미국을 독립시키자 내지는 미국에게 어떤 의회 자리를 내어주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식민지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겠네요.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식민지 사람들은 정부가 너무 멀어서 그들이 억압받을까 두려워하지만 의회에 있는 그들의 대표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멀어도 그들의 대표가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음은 변함없으며 대표들의 영국 의회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식민지 사람들에 의한 것임을 잘 안다. 아메리카의 발견과 희망봉을 거치는 동인도로의 길을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이다. 그 결과는 매우 큰 것임을 이미 겪었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아직 모른다. 어떤 면에서는 지구가 하나가 되어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즐거움을 늘려주며 서로의 산업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아 인류에게 득이 된 것으로 보인다. 득이 된 면이 있죠. 많이 있죠. 반면 두 지역의 원주민들이 챙길 수 있었던 상업적 이익은 큰 불행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은 멸종 비슷한 단계까지 가버렸죠. 두 지역이 발견되었을 때 유럽이 가진 힘의 우월함은 아무런 제재 없이 부정함을 저지를 수 있었다.
두 지역의 발견은 중상주의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중상주의란 머컨타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땅의 개발과 경작보다는 상업과 제조업을 통해 그리고 시골보다는 도시 산업을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지역의 발견은 유럽의 상업도시들이 유럽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번성하는 아메리카의 농부들을 위한 공장이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모두를 상대로 한 유통거점이 되게 하였다.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소유하고 동인도와 직접 거래하는 국가들은 이 대단한 상업을 그대로 즐겼다. 다른 나라들 역시 많은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꽤 이익을 봤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에 공급할 제품을 만든 것은 주로 프랑스, 플랑드르, 홀랜드, 독일이었고 그 나라들의 산업은 증진되고 여기에 투입되었던 자본은 그들의 소득으로 재분배되었으며 오히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갖고 있던 애들인데 이거보다는 주변 나라들이 꽤 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자본에 추가된 이익은 이것들을 가져다 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상인들이 사치를 부리는 데만 쓰였다.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오히려 별로 큰 이익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상인들만 좀 이익을 봤지. 이렇게 독점무역을 유지하려 애쓴 노력은 오히려 독점무역을 가진 나라에 더 피해를 줬다. 그렇죠. 독점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 함부르크의 상인이 아메리카에서 쓸 천을 런던 시장에 보내고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담배를 런던 시장에서 사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일이 직접 아메리카의 물건을 팔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로 인해 그 상인은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다소 비싸게 사고 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되어 그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그의 자본 회수는 아메리카와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명확해져서 훨씬 큰 자본을 상시로 해당 산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익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의 나라에 덜 이로운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해당 분야에 투입된 런던의 자본은 이익률은 높을지라도 회수가 늦어짐으로 국가에 더 이로운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식민지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노력은 전시든 평시든 비용만 들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괜히 불편만 독점하는 꼴이 되고 말았고 이익은 어차피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혹은 영국이 자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득을 본 것은 그 주변 나라들이 영국을 통해서 장사를 하려는 그 주변 나라들의 득을 받고 영국은 그런 독점을 유지하느라고 괜히 비용만 썼지 특별한 이익을 못 봤다라는 얘기예요. 국가의 상업자본은 제2권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가장 이로운 쪽으로 저절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캐링 트레이드 하기 위해 수입된 상품이라도 국내에 팔면 편하고 안전하면 비용이 절감되니까 저절로 상당 부분 국내 소비로 빠지게 된다. 다시 같은 이유로 아예 국내 유통으로 또 빠지게 되며 이런 식으로 자본은 점점 먼 곳을 피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좀 더 이로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므로 먼 곳의 이익을 높인다면 가까운 곳의 자본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연적인 선호 균형이 깨지고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기며 국가는 덜 이롭게 된다.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국가가 개입하면은 이상하게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람들은 이익을 쫓게 되어 있고 그렇게 몰리게 되면 그 분야의 이익이 줄어 다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 원리인데 메커니즘인데 자꾸 국가가 개입을 하고 정부가 이상한 사람들이 개입을 하면은 이 균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자꾸 막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법이 따로 간섭하지 않아도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열정이 사회자본을 각 분야로 알맞게 나누고 집어넣고 하여 그 사회의 이익에 가장 맞아떨어지도록 한다. 중상주의적 모든 규제는 이런 자연스럽고도 이로운 자본 배분을 필연적으로 방해한다. 처음 아메리카와의 무역이 국가 차원의 독점이었던 것에 비해 포르투갈의 몰락 이후 모두에게 허락된 동인도와의 무역은 각 국가가 허가한 회사 차원의 독점이었다. 회사 차원의 독점은 독점으로 인한 비싼 가격에 더해 방만한 조직이 갖는 낭비와 실수에 대한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다. 조직이 크면은 여러 가지 거의 한탕 해먹는 그 나쁜 직원들도 있고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더 들고 그래서 무조건 대기업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균형이 생기는 거죠. 자그마한 자본가들도 먹고 살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자연스럽게. 국가 차원의 독점이 특정 분야의 매력을 높이고 자본이 그쪽으로 쏠리게 한다면 회사 차원의 독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가난한 나라는 그쪽으로 자본이 쏠리게 하고 부유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쪽에서 자본을 빠지게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했대요. 재밌죠. 지금은 잘 사는 나라의 상징인데 복지국가의 상징이고 근데 그때는 가난한 나라래요.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이전에 동인도로 보낸 배가 한 척도 없었을 것인데 그런 회사가 생김으로써 모험가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다. 또한 독점이 주어짐으로써 안정적이고도 많은 수익이 생겼을 것이다. 만약 이런 특혜가 없었다면 그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아무도 섣불리 멀고 불확실한 모험에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본이 그쪽으로 투입됨으로써 다른 산업의 증진을 방해하는 면이 있죠. 부유한 나라에서는 네덜란드 같은 부자 나라는 가까운 곳에는 이미 투자가 넘쳐있는 상태였었기에 그쪽으로 투자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자연스레 자본이 먼 곳으로 흘러 들어갈 것인데 그 동인도 회사가 그런 자본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어떤 그런 독점 회사가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그런 흘러 들어오는 자본을 막죠. 이건 역시 그 갈데 없는 자본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이 네덜란드에 해롭죠. 그러니까 독점은 어느 쪽이든 해로운 거예요. 자본이 특정 분야에 유입되건 또는 그 반대이건 자본의 자연스러운 배분을 교란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골목상권 무조건 해롭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없었다면 네덜란드의 거래는 더욱 커졌을 것이고 스웨덴과 덴마크의 독점 회사가 없었다면 동인도와의 거래는 없었을지라도 원래 필요한 곳에서 자본을 빼낼 일이 없었으므로 더 이루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해로웠다. 동인도의 물건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약간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를 통해 사면 되는 것인데 국내의 생산적 노동에 투입되기에도 늘 부족한 상태의 자본을 회수도 늦은 원거리 무역에 투입하느라 국내 생산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거 개인 차원의 사업에서도 많이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그 물건을 사오는 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 사업에 종사하려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령 소매업이 도매업에 뛰어든다거나 도매업이 제조업에 뛰어든다거나 제조업이 도매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늘 손해만 나요. 왜냐? 도매업이 제조업에 뛰어들면은 도매업에 추가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제조업에 투입된 자본만큼의 또 이익이 기대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이익을 못 뽑아내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짐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런 면이 있어요. 독점회사 없이 동인도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면 독점회사를 세울 것이 아니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동인도와 거래하는데 그런 회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세기 동안 독점회사 없이 동인도와의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포르투갈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개인으로서는 동인도의 여러 항구의 지점과 직원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갖기 어렵다. 직원이 없으면 배에 실을 물건을 적시에 준비시킬 수 없고 시간에 지어낸 이익을 크게 갉아먹으며 때로는 시기를 놓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독점회사 말고는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생긴다. 그런데 큰 규모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여러 줄기 작은 사업들도 한꺼번에 그런 작은 사업들 모두를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그런 개인은 없다. 대기업만이 먹고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한 국가가 어떤 분야의 사업이 성숙하면 어떤 자본은 그 사업에 또 어떤 자본은 그 작은 줄기로 투입되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자본으로 모두 영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동인도와의 무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인은 동인도에 거주하면서 배에 실을 물건을 찾고 구비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건너갈 상인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그 나라가 동인도와의 무역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는 그냥 다른 나라로부터 사다 쓰는 것이 더 이롭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어떤 거점을 마련을 했으면은 그 동인도 회사와 자잘한 사업을 영위할 작은 상인들도 엄청나게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는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베트남으로 건너갑니다. 하다못해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밥을 먹일 생각으로 한국 식당 내지는 삼겹살집도 건너가요. 가서 삼겹살집을 차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해안과 동인도에 많이 거주하지만 아메리카처럼 번성하는 식민지를 세우지는 않았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아메리카와는 달리 아프리카와 동인도는 미개할지라도 유목국가에서 훨씬 인구가 많았기에 유럽인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에 식민지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점령이 있었고 그것을 통치하는 데 독점회사들이 그 기질상의 능력을 보였다. 네덜란드에는 그들이 처분할 수 있는 양을 모두 넘는 모든 향신료를 불태워버리고 클로버나 넘맥나무를 파괴했다.
또 여러 방법으로 억압해 포르투갈 정부 시절만 해도 많았던 원주민들을 네덜란드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만큼의 인구만 남도록 줄이기도 했다. 그 독점 회사들은 국가 차원의 독점보다 회사 차원의 독점이 더 악랄했다는 얘기예요. 영국은 아직 충분히 파괴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그 경향만큼은 똑같다. 원주민들에게 양귀비를 경작하도록 하고 아편을 팔기도 했다. 이런 파괴적인 계획들은 사실상 점령제의 군주 역할을 하는 독점 회사들의 진짜 이해관계와 완전히 반대된다. 모든 나라에서 군주의 수입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소득이 높을수록 군주에게 낼 것도 생기는 것이니 군주는 되도록 국민들이 많이 생산하기를 바란다. 벵갈의 군주처럼 땅 임대료로 소득을 챙기는 경우는 생산량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가격도 중요하게 된다. 이것은 시장의 크기와 관련되는데 공급량은 소비량과 일치해야 하고 가격은 언제나 경쟁의 열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군주는 시장을 최대한 넓히고 경쟁자를 늘리기 위해 상업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고 독점과 수출입의 모든 규제를 없애 최대한 생산물의 양과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데 회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상인의 회사는 군주처럼 생각할 수 없고 당장 팔기 위해 사는 것만 그들의 사업으로 생각할 뿐이다. 그들의 운영 방식이 필연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면 인도에서는 더하다. 그곳의 운영제는 당연히 상인들의 모임이다. 상인이란 직업이 훌륭한 것은 맞지만 사람들을 압도하여 복종을 끌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에 군대를 동반하여 포갑적으로 복종을 시킨다. 그들의 본부는 상인이기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 노력하고 경쟁자를 없애고 싶어한다. 결국 운영은 회사의 이해관계를 따르게 되고 성장을 막아 공급이 회사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운영진이 각기 자기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길은 없다. 그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 이제 뭐 자기가 돈 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물건을 사서 자기 회사 직원인데 자기가 그 구입을 하는데 자기가 따로 차리는 회사로부터 구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챙겨가고 뭐 이런 짓들을 해요. 근데 본국과 10,0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감시자도 없는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큰 돈을 벌 기회를 단순한 규율에 따라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해서 부정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그들의 급여는 넉넉치 않음에도 수익성이 한계치에 달하는 회사로서는 더는 올려줄 여력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을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용인되었다면 직원들의 장사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런던에서 아예 법으로 금지하다 보니 간접적이고 비밀리에 수행되느라 더욱 파괴적이었다. 그들은 행정의 권위를 얻고 제멋대로 방해물을 제거했다. 개인들의 장사는 회사의 공적 거래보다 훨씬 종류가 다양했고 그 거래선도 회사처럼 유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륙과 다른 외국에도 미쳤다. 회사의 독점은 유럽으로 향할 그곳의 초과 생산물의 성장만 저해했을 뿐인데 개인들의 독점 장사는 그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의 생산을 줄게 인구마저 줄게 했다. 이런 상황의 특성상 직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운영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그들 사장보다 더 엄해지더라. 그들의 사장은 어느 정도 그 나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만 직원들은 그 나라들의 운명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냥 한탕주의자들이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직원들의 도덕성이 아니라 그런 독점 체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도덕성을 논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이렇게 하니까. 모든 면에서 독점회사는 골칫거리일 뿐이다. 독점회사를 만든 나라에 불편만 안겨줄 뿐이고 독점회사가 관리하는 나라는 파괴될 뿐이다. 영국에 불편만 안겨줄 뿐이었고 인도를 파괴할 뿐이었다.